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위한 해저 터널에 바닷물 주입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메탄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더 강력한데 소가 배출하는 가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사료 개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심혈관 중재 시술용 로봇 기술을 빼돌린 중국 국적 연구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첨단 과학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는 천인 계획에 탈취한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지은 건축물이 건축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은 물론 충격에 대한 내구성도 실험 결과 입증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법 규정이 없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는 법적 근거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관리하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대형 댐이 파괴되면서 인근 마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상대방의 테러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해저 터널에 바닷물 주입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부터 방류를 시작할 계획인데 원자로 경납 용기에 손상에 따른 영향을 놓고 입장차가 불거졌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상 방류에 쓰이는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5일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 터널 안으로 약 6천 톤의 바닷물을 넣기 시작해 6일 오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 하순 1030m 길이의 해저 터널을 굴착했습니다. 오염수는 이 해저 터널을 거쳐 원전 앞바다로 방류됩니다. 오염수 해상 방류를 위한 공사가 이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방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은 지난주 일본을 방문해 포괄적 검증 절차를 마쳤고 이달 중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자로 경납 용기의 손상에 따른 영향을 놓고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도쿄전력은 수중 로봇 조사를 통해 3월 확인된 원자로 압력 용기를 떠받치는 토대 부분의 손상과 관련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납 용기에 구멍이 생기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도 원전 주변의 방사선 피폭량은 허용 기준치를 밑돌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더 상세한 대처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규제위원회는 세슘 외에 다른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폭량이 더 커지는 상황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남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 수산물의 60% 정도가 나오기 때문인데 곳곳에서 방류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피해 대책과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환 기자입니다. 정정해역에서 염산을 쓰지 않고 김을 기르는 것으로 이름난 전남 장흥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주민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업을 생계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무상김이나 또 바다 저기들이 피해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 장군민은 절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주민들은 마침내 대대적인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 양식장에 밀려 들어올 후쿠시마 오염수는 상상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장흥군 해역은 전국 최초로 청정해역 갯벌 생태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무상김 국제인증 등 낙지, 키조개, 그리고 매생이, 꼬시래기 등 풍부한 어족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해방 방류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대 수산물의 보고 전라남도는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의회는 피해 대책과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 대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 수산업과 관련 산업의 피해 보전, 수산물 정보 비축 및 수매 판매 촉진 및 홍보 등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천일염 생산량은 전국의 90% 정도.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만드는 천일염은 값이 10% 가까이 오르는 등 벌써 사재기 움직임마저 일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산불이 미국 일부 지역의 대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은 현재 서부 주들로부터 퀘벡으로 번지고 있으며 뿌연 연기와 미세 잿가루가 바람을 타고 미국 쪽으로 넘어가 뉴욕시를 비롯한 몇몇 지역의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은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네소타에 이어 뉴잉글랜드 지역에 대기질 악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메릴랜드, 볼티모어,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주가 캐나다 산불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겪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온 월드 교수는 현재 산불로 인한 대기질 수준이 공기가 아주 나쁜 아시아 나라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우내 축사에 갇혀있던 한우들이 강원도 대관령 초원에 방목됐습니다. 이렇게 방목하면 소들의 건강에도 좋고 사료값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관령 한우의 올해 첫 방목 모습을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답답한 축사를 벗어난 한우 200여 마리가 너른 들판을 향해 내달립니다. 한달음에 도착한 해발 900m 대관령 초원. 소들은 초지를 거침없이 누비며 7달 만에 외출을 마음껏 즐깁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무릎 높이까지 자란 목초. 너나 할 것 없이 싱싱한 풀을 뜯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 평균 뜯어먹는 풀의 양은 70kg에 이릅니다. 그만큼 사료값과 풀을 베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방목한 소는 축사에서만 기른 소보다 새끼를 뵐 확률이 15% 이상 높고 백혈구 수치도 22%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근골격계가 튼튼해지고 또 풀에 있는 여러 가지 엽록소라든가 이런 색소 물질들이 소 임신과 그리고 수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최근 한우 농가들은 국제 곡물 시장 불안정에 따른 사료값 급등과 구제역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목한 암소들은 농가에 보급할 품종 개량 연구에도 활용됩니다. 한우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초원을 누비는 한우처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장 250개가 넘는 면적의 초원에서 소들이 지내는 기간은 앞으로 5달. 대관령은 겨울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 찾아오는 만큼 소들은 오는 10월 말 다시 축사로 돌아갑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푸른 초원으로 달려나가는 소떼들을 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걱정은 있습니다. 소가 트림이나 방귀로 내뿜는 메탄가스인데요. 실제로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80배 이상 더 강력합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친환경 사료를 이용해 소의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올해 태국 등 동아시아와 서유럽,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40도를 도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3월부터 이상고온으로 벚꽃 등 봄꽃이 동시기에 와 있고 5월에는 강릉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이례적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같은 기상이변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대표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입니다. 특히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은 적지만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0배 이상에 달합니다. 메탄은 2020년 이후 3년 연속 기록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메탄 농도는 산업화 이전의 2.5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석탄이나 LNG 가스의 연소로도 배출되고 있지만 소가 트림과 방귀를 통해 내뿜는 양도 막대합니다. 소는 소화 과정에서 한 번 삼킨 먹이를 되새김질해 다시 먹는 특성을 지닌 동물입니다. 이때 장 속의 미생물이 먹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생성하고 트림과 방귀를 통해 배출하는데 이 가스의 주요 성분이 메탄인 겁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방출하는 메탄가스는 약 280리터. 많게는 자동차 한 대의 일일 배출량과 비슷합니다. 특히 전 세계의 소가 1년에 방출하는 메탄은 약 1억 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물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사료를 도입해 메탄 방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탄 저감을 위해서 연구된 물질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게 그 홍조류 중에서 분홍빛 바다고리 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약 80% 정도 메탄 발생량을 줄인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연구진은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저메탄 사료를 통해 온실가스 생산량을 10% 낮추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새기 말 고농도 오존 발생일이 최대 30여일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고농도 오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 조건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보고서에서 온실가스를 현재처럼 배출하면 새기 말에 고농도 오존 발생일이 최대 34일 늘고 오존의 평균 농도도 4%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질도 개선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오존의 평균 농도가 현재보다 41%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고온 상황에서 강한 직사광선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오염물질로 호흡기와 감각기관에 악영향을 줍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오는 2030년 9월엔 북극의 바다 얼음, 즉 해빙이 모두 사라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2050년에는 북극 해빙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포스텍 민승기 교수, 김현희 연구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과 관계없이 2030년에서 2050년 여름철에는 북극 해빙이 소멸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1년간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용해 다중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온실가스의 영향이 기존 예상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빙이 사라지는 시기가 기존 예측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거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6일 밤 발생한 제3호 태풍 구초리 점차 강하게 발달해 일본 남쪽 해상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6일 밤 9시쯤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제3호 태풍 구초리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구초는 현재 약한 강도 태풍이지만 북서진하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태풍 구초는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향신료의 일종인 강황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관리하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대형 댐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피해를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상대방의 테러 공격이라며 맞불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둑이 무너져 내리고 그 사이로 삼킬 듯 강물이 흘러갑니다. 누군가의 공격으로 파괴된 카호우카 댐입니다. 댐 아래쪽 마을들은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헤르손 지역 14개 마을 주민 2만 명가량이 홍수 위험에 빠졌습니다. Мы эвакуируем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иже по течению находятся. Уже затоплена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канализационные станции.
드니프로강에 설치된 댐 6곳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카호호카 댐은 러시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크림반도, 자포리자 원전에 물을 대는 댐이 무너지면 커다란 환경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즉시 댐 파괴 주범으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Russia blew up a major dam located in Novakhovka, causing significant civilian evacuations, harsh ecological damages, and threatening the safety of the Zaporizhzhia nuclear power plant.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테러 공격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강물이 넘쳐 민간인이 피해를 보면 폭파 주도 세력은 전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지난 2일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발생한 열차 참사 이후 아직 최소 80구 이상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도 280명을 넘어섰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 등 인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제나 오디샤주 비서실장은 6일 사고 수습 상황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까지 사망자 수를 275명으로 확인했지만 지방 당국에 시신 관련 정보를 더 자세하게 확인하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시신이 추가로 확인되고 중상자가 숨지면서 최종 사망자가 208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씨 없는 수박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우장춘 박사일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사람은 우장춘이 아니라 일본의 과학자 기하라 히토시입니다. 하지만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발명한 게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 박사는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과 식량난 해결에 훨씬 더 큰 공을 세웠고 씨 없는 수박을 한낱 소품으로 이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과톡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났다. 어느 날 톡을 확인하는 순간 응? 나도 모르게 우르르 생긴 친구 목록. 이거 대체 다 누구야? 그런데 그때 안녕하시무니까 누구세요? 저의 이름은 스나가 나가하루, 한국어 이름은 우장춘 데스. 우장춘? 그 씨 없는 수박 개발한 사람? 그거 뭐 내가 한 거 아니문인데? 응? 이거 보고 오해를 풀어주기 바라문이다. 1950년 일본 대마도. 조선쟁들, 이제부터 일본 입국 허가서가 없는 조선쟁들은 일본생을 심하게 되시자. 당장 저 송환선 타고 있자. 아니, 우린 집도 다 여기 있는데 왜 갑자기 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나 아직 학업도 다 안 끝났다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조선진. 그럼 사요나라. 저기요. 저기요. 조선인 불법 체류자들을 모아놓은 강제 수용소. 이들은 모두 송환선에 실려 조선으로 강제 입국을 해야 하는 처지였는데 그런데 그때 여기가 한국 가는 배 타는 곳 데스까?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일본인 아니에요? 아니문이다. 어제까지는 니혼진이었으나 오늘부터 저는 조선 사람이문이다. 오늘부터? 예. 바로 오늘부터 조선인이 됐다는 남자. 그의 이름은 스나가 나가하루, 한국 이름으론 우장춘이었다. 그는 왜 일본인 신분을 버리고 조선인으로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온 것일까? 그 사연은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16년 도쿄 조선인 모임. 아무튼 여러분들 웬만하면 유학이 끝나도 여기 일본에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어차피 망할 나라에 들어간들 할 일이 없어요. 뭐라고? 그런 연습할 거면 당장 내려와. 내 놈이 그러고도 조선인이냐? 아유 왜 이래? 이런 역적 같은. 연설 중인 도지사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던 이는 와세다 대학에 다니던 조선인 유학생 김철수. 그 상황을 본 우장춘은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이 매국노 같은 이라고. 저 스미마생. 당신은 누구시오? 조선인이면 조선말로 하시오. 스미마생. 조선말 왔다시와 저도 맞대. 조선말도 못하면서 여긴 왜 온 거요? 제 아버지와 조선인 데스네. 그렇소?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우범선 데스. 범선? 그 우범선? 아니 그렇다면 당신 부친은 역적이고 당신은 매국노가 아니오? 그게 아니고. 그랬다. 우장춘의 부친인 우범선은 을미사변에 가담한 친일파였는데 이후 일본으로 망명해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뒤 우장춘을 낳았지만 독립협회 고영근에게 처단당하고 말았다. 때문에 우장춘은 어머니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 도쿄 제국대학에서 농과대학에 진학한 것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힘들게 지낸 건 알겠지만 당신 부친이 매국한 것에 대해 속죄하려면 당신이 배운 것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오. 네. 김철수의 말은 우장춘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후에 그가 한국행을 택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사실 1950년 한국 입국 당시 우장춘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학 박사였다. 그는 배추와 양배추의 교잡을 통해 유채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 과정을 유전학적으로 규명했다. 그의 이론은 종의 진화는 자연 선택의 결과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수정하게 만들었으며 거기서 파생된 우생학을 부정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조선인 박사의 활약 소식은 곧 조선 땅에도 들어오게 됐는데 1945년 조선은 일본의 항복으로 독립을 하게 됐으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해방 이후 일본이 종자 기술을 모두 거두어가 큰 식량난이 왔고 길거리엔 아사자가 즐비했다. 이에 우장춘 박사를 귀국시키자며 전국민적인 운동까지 시작됐는데 우장춘 박사는 이런 조선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스스로 강제 수용소를 찾은 것이었다. 그렇게 1950년 3월 조선에 들어온 우장춘 박사. 부산항은 그의 귀국을 환영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어머니의 나라에서 일본인 못지않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나라에 뼈를 묻겠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한국농업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한 우장춘 박사는 채소 원종 생산에 매진했는데 한국인은 김치가 없으면 안 되지. 그렇다면 무와 배추부터 개발을 해야겠어. 그는 김장에 알맞은 크고 아삭한 신품종을 개발했고 1954년 대량 생산에 성공해 종자 보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새로운 종자에 의심을 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심으면은 원래 심던 것보다 그 아삭한 배추가 나온다고요?
예. 근데 그걸 어찌한대요? 아니 이거 괜히 심었다가 이거 망하면 1년 농사 다 망하는 건데. 그 신품종에 대한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자, 이건 수박 아니에요. 그죠? 보통 수박엔 씨가 많죠. 근데 이야, 어메, 씨가 하나도 없니? 신기하네. 신품종은 이렇게 더 좋은 채소와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신기하구만요. 우장춘 박사는 신품종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일본 기아라 히토시 박사의 씨 없는 수박을 들여와 보급했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씨 없는 수박이 우장춘 박사의 업적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다. 우장춘 박사의 진짜 업적은 따로 있었는데 여기 강원도 대관령은 날씨가 추워 논농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에 감자를 심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강원도에 감자 농사를 시작했고 이곳 제주도는 빠른 장마와 독특한 화산 지형 때문에 채소 재배가 부적합합니다. 이런 기후면 귤 재배가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감귤 농사를 시작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심도록 장려했다. 그렇게 연구를 이어나가던 그는 1959년 12지장 궤양으로 병원을 찾게 됐는데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병세는 급속히 악화됐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테리마, 내가 연구하던 벼 이삭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네? 그걸 왜 지금? 그냥 좀 보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병실에서도 벼 이삭을 보며 연구를 구상했던 우장춘 박사. 1959년 8월 7일 농림부 장관은 그의 병실을 찾아 그에게 대한민국 문화 포장을 수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국이 나를 인정해 주는군요. 그는 그토록 목말라 했던 조국의 인정을 받은 3일 뒤 향년 6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육종학의 암흑기에 놓여있던 조국으로 돌아와 희망의 씨앗을 심고 길러낸 육종학자 우장춘. 그의 이름은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애국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서울의 대형 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연구원이 첨단 의료 로봇 관련 기술을 대거 빼돌린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재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 계획에 탈취한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대형 병원 소속 의료 로봇 연구팀에서 개발한 시술 보조 로봇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가느다란 철선을 넣어 복구하는 심혈관 중재 시술에 쓰입니다. 복잡한 시술이라 시술자의 숙련도가 중요한데 이 로봇을 활용하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연구 개발 끝에 지난 2월 식약처 승인을 받고 상용화를 앞둔 상태로 시장 가치는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설계 도면 등이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연구팀에 재직한 중국 국적의 40대 연구원 A씨가 퇴직 무렵 관련 연구 자료를 집중적으로 빼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A씨는 연구소에서 챙겨 나온 자료를 마치 자신이 혼자 해낸 업적인 것처럼 꾸며서
중국이 지원하는 과학기술 인재영입 프로젝트 여럿에도 출품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중국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해외 유수 연구자를 유치하는 천인 계획에 선정돼 중국에서 관련 법인을 세우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를 중국으로 기회가 되면 유치를 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할 거고요. 수술 로봇이라 그러면 환자 뭐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100% 다 본인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지난 3월 한국 생활을 정리하려 잠시 입국한 사이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힌 A씨.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는 빼돌린 자료 만여 개가 발견됐고 여기엔 연구소 고유의 기술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출 이후 계속 기술을 고도화해 현재는 당시보다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천인 계획에 제출한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지난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앞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 2층 건물을 지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안전 여부입니다. 차량 충돌 실험을 벌였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큰 궁금증은 안전성이었는데요. 실험을 해봤는데 지난해 실시한 3D 프린팅 주택 충돌 실험. 일부 시청자들은 충격의 강도가 약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가 최근 3D 프린터로 8천만 원을 들여 20일 만에 다시 지은 2층 사무실. 무게 1톤이 넘는 승용차 한 대가 시속 50km로 건물에 돌진합니다. 굉음을 내며 충돌한 승용차,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벽면은 어떨까? 차량이 충돌한 벽면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20톤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충돌 실험. 3D 프린터로 출력한 벽면은 충격을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 정도의 충격 하중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조적인 성능 측면에서는 의심할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는 조형물이나 소형 찜질방 수준의 건물만 가능한 상황. 3D 프린팅 주택은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는 충돌 실험 외에도 내진과 단열, 소음 등 여러 외부 환경과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실험을 벌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또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정말 집을 많이 보급하고 지어주고 편안하고 안전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는 3D 프린팅 건축.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고 관련법이 마련돼 상용화된다면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나가도 바로 표시가 나지 않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출시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카톡 실험실에 탑재된 지난달 1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이용자 200만여 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험실의 경우 기능 활성화가 유동적이고 변화가 많아 구체적인 숫자는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 탑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이용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능을 지속해서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5G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중국 화웨이 등 안보 위협 기업들의 통신 장비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이 여전히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고 있어 이런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 2020년 회원국들의 5G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에 대해선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리고 장비 공급자를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역시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유럽연합 등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아달라고 촉구해왔으나 유럽연합 상당수 회원국은 5G 네트워크 구축에 여전히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또 암호화폐를 해킹해 최소 3,500만 달러, 우리 돈 약 455억 원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암호화폐 추적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커들은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아토믹 월릿에서 암호화폐 계좌를 빼내 범행을 했습니다.
아토믹 월릿은 지난 3일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월간 이용자 가운데 1% 이하가 해킹당했다고 밝혔으나 그 규모가 3,500만 달러 이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추적업체 엘립틱은 이번 아토믹 월릿 사건에서 해커들이 사용한 돈 세탁 기술과 도구가 기존 북한 해커들의 행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최고 경영자를 제소한 미 금융당국이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제소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를 정주준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에 대한 긴급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현지 시간 6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SEC는 판단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습니다. SEC는 이와 함께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에 대한 긴급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동결 명령 대상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지주회사 2곳으로 악소스 은행과 현재 폐업한 실버게이트 은행, 프라임 트러스트 등이 보유한 수십 개 계좌가 포함됐습니다. 전날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제소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SEC는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 자오 CEO가 관장하는 외국 법인 2곳이 바이낸스의 자금과 부적절하게 뒤섞인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 뒤 가상화폐 시장에 리스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지난해보다 4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 자료를 보면 올해 4월까지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372만 3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비아디가 지난해보다 98% 늘어난 78만 대로 1위를 유지했고 테슬라가 55만 1천 대로 2위에 올랐습니다.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21%와 15%에 달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16만 5천 대를 인도해 지난해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S&E 리서치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어 중국은 비아디, 유럽은 폭스바겐, 북미는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멘트 회사들이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레미콘 회사에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주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가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내년 착공을 앞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직 철거도 시작 안 했는데 시공사가 수주 계약 당시 공사비 3.3제곱미터당 474만 원을 78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이처럼 공사비 증액 문제를 겪는 공사 현장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는 시멘트 회사들이 레미콘 업체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서 공사비 부담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 C&E는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1만 9,600원으로 14.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환율 영향에 제조원가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이 44%에 달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시멘트 제조원가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중순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원가의 5%에서 10%가 인상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적자 현장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그 원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건설사 존폐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은 고스란히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멘트 가격을 비롯해서 건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분양 원가 상승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회사에 공식적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앞으로 학생이 독감 검사를 위해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청소년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 과장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감 확진으로 결석했을 때만 출석으로 인정했는데 이제는 독감 의심 증상으로 검사받고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교육부는 학생 본인과 주변 사람의 건강을 위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출결 관리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각 교육청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보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유증상 시 신속한 진료와 치료 홍보도 당부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 해변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목선 선체가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지 조사한 결과 길이 약 14m에 폭 약 5m 크기로 선수와 선미부, 좌우 외판, 가룡목 등 구조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현재 모습만으로 선체의 정확한 구조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전통 한선의 구조와 유사한 만큼 고선박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발굴 조사에 착수해 선박의 구체적인 규모와 제작 시기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고선박으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에서는 15번째로 조사되는 고선박입니다. 남산은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죠. 그런데 최근 남산을 관광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통행이 금지돼 있는 데다 순환버스 노선도 하나로 줄었는데 코로나 유행이 끝나면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 주차장 끝까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타워가 있는 남산 정상부에 가려고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당 500여 명이 탈 수 있는 케이블카는 주말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용객이 몰리니 주변에 불법 주차도 판칩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해외여행을 오시고 하는데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심해서 조금 빨리 탈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상부에 오르는 또 다른 방법은 지선 순환버스. 하지만 버스 역시 주말 늦은 오후 땐 대기 행렬이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버스가 이렇게 여러 많이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급감했던 남산 관광객은 다시 늘어 지난해 800만 명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용객이 너무 많아져 버스 타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재작년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광버스 통행은 전면 통제됐고 지난해엔 순환버스 노선도 한 개로 줄었는데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남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불편이 커진 겁니다. 걸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경사가 만만치 않아 노약자나 장애인 등은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가깝고도 먼 남산. 서울시가 남산에 또 다른 이동수단인 곤돌라를 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 반대 등의 걸림돌입니다. 앞으로 남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인 만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차희정입니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2020년 77%에서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39회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과 디지털 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의 융합을 심화하고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 등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 실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찬혁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찬혁 교수는 인체 내에서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포식작용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을 개발해 퇴행성 뇌질환 치료의 단서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이달의 과학기술인으로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가 오늘 11월까지 대전 충청 소재 초중학교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자력 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학년별 맞춤형 강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원자로 조립 블록, 방사선 체험 키트, 파동이 굿즈 등 원자력 체험 기구를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원자력의 안전성 등에 초점을 둬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를 거침없이 진행하는 가운데 원전 인근 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돼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우리 국민, 특히 어업계 근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일본의 오염수 정화가 약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해양 생태계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그 진실에 대한 검증과 규명은 어떤 논리로도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